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날을 기억한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일어나지 않았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근육이 명령을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앞선 어딘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열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머리가 아팠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하나뿐이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 출근도, 밥도, 물 한 잔도. 어제까지 머릿속을 빽빽하게 채우던 걱정들, 분노, 기대, 계획, 그 모든 것이 증발해 있었다. 증발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증발은 무언가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아침에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욕심이라는 감정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텅 비어 있었다. 거창한 병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들릴 정도의 일이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고 그 위에 무리가 쌓였고 어느 순간 몸이 버티기를 그만둔 것이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병원에 갈 힘도 없었다. 그 사이 어딘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지대에 몸이 놓여 있었다. 목이 말랐지만 부엌까지 걸어갈 수 없었다. 배가 고픈 건지 속이 안 좋은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지만 손을 뻗는 것조차 하나의 결심이 필요했고 그 결심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없었다. 그때 알게 되었다.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상태다. 원하지 않는 것에는 선택이 있다. 내가 이것을 보았고 저울질했고 그래서 원하지 않기로 했다는 과정이 있다. 하지만 원할 수 없는 상태에는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울 자체가 작동을 멈춘다. 비교할 것도 따질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다. 욕망이 꺼진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작동할 수 있는 바닥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닥이 무엇이었는지를 무너지고 나서야 알았다. 그것은 몸이었다. 아주 단순하게 몸이었다. 허리가 꺾이듯 아팠던 오후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통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서사가 중단된다. 내일 있을 회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회의라는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서 자리를 잃는다. 아이의 학원비를 이번 달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걱정이라는 기능 자체가 정지한다. 통증은 미래를 지운다. 과거도 지운다. 현재의 이 순간, 이 몸, 이 지점에만 모든 의식을 가둬버린다. 그것은 일종의 감옥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감옥 안에서 처음으로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천장이 보인다는 것. 그것만이 남았다. 어제까지 나를 사로잡던 것들의 목록을 떠올려보면 우습다. 직장에서의 평가, 통장 잔고의 등락,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만든 불쾌함, 다음 달 계획, 작년에 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거대하게 느껴졌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뒤척이게 만들 만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을 짓누를 만큼 크고 무거운 것들이었다. 그런데 몸이 쓰러진 그 하루, 그 모든 거대한 것들이 한꺼번에 유리처럼 깨졌다. 깨졌다기보다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것뿐이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문장이 처음 눈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90%라니. 건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인생에는 건강 말고도 중요한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사랑하는 사람, 의미 있는 일, 경제적 안정,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10%라는 말인가. 그건 삶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읽혔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숫자로 포장한 문장. 듣기 좋은 경구. 냉장고에 붙여놓을 법한 한 줄. 그런데 그 문장이 다르게 들리는 순간이 있다. 몸이 무너진 그 아침, 천장만 보며 누워있던 그 시간, 아무것도 원할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라면 이 문장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낸다. 과장이 아니라 잔인한 사실이 된다. 90%라는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진다. 건강이 없으면 나머지 10%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거지와 왕의 비교가 아니다. 핵심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문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고개를 갸웃한다. 거지가 왕보다 행복하다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안정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장은 건강할 때 읽으면 과장이고 아플 때 읽으면 너무 늦은 말이다.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는 들리지 않고
들리는 순간에는 이미 늦어 있다. 이것이 이 문장의 잔인함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왜 건강할 때는 이 문장이 들리지 않는가? 왜 우리는 건강한 날에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는 지금 행복의 90%를 갖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건강검진을 받고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문장에 반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문장에 동의하면서도 왜 우리는 건강 위에 서서 건강 바깥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이상한 구조가 있다.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은 건강이라는 주제에서 유독 넓다.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면서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이 즉각적으로 찾아온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면서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면 외로움이 바로 몸을 파고든다. 그런데 건강은 다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날에는 그 중요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는다. 이것은 건강의 특수한 성질 때문이다. 건강은 있을 때 느껴지지 않는다. 통증은 있을 때 느껴진다. 배고픔은 있을 때 느껴진다. 추위도, 더위도, 슬픔도, 분노도 전부 있을 때 느껴진다. 하지만 건강은 정반대다. 건강은 없을 때 느껴진다. 건강이 있는 상태에서는 건강은 감각이 아니라 배경이다. 공기처럼, 바닥처럼 거기에 있지만 의식되지 않는다.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은 숨이 막힐 때뿐이다. 바닥의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은 발밑이 꺼질 때뿐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건강의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은 건강이 사라질 때뿐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 위에 서 있으면서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을 보지 못한다. 눈은 항상 위를 향해 있다. 더 높은 곳, 더 먼 곳, 아직 닿지 않은 곳. 승진, 성공, 인정, 안정, 사랑. 이 모든 것이 저 위에 있고 나는 여기 아래에 있고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삶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렇게 위만 바라보는 동안 발밑의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다. 바닥이 단단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닥이 무너지는 날 위를 향해 뻗고 있던 손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닥이 무너지면 위에 있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 승진이 무슨 의미인가? 몸이 출근을 거부하는데. 돈이 무슨 의미인가? 돈을 쓸 기력이 없는데. 사랑이 무슨 의미인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은데. 건강이 사라지면 나머지 것들은 쓸 수 없는 언어가 된다. 문법도 맞고 단어도 맞지만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장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이 문장으로는 존재하지만 감각으로는 도달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사실로는 남아있지만 온기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몸이라는 바닥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공중에 떠있는 글자가 된다. 그래서 아픈 날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원은 이상할 정도로 소박하다.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냥 일어나고 싶다. 그냥 걷고 싶다. 그냥 밥을 먹고 싶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그 아무렇지 않은 하루가 건강한 날에는 가장 시시하고 가장 하찮은 것이었다. 소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 아침에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고 걸어서 부엌에 가고 물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건강한 날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하지만 몸이 무너진 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된다. 이 간절함의 크기를 기억해야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누워서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소원하던 그 순간의 간절함. 그 간절함의 크기는 건강한 날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간절함을 합친 것보다 크다. 승진을 원하는 마음,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마음을 한데 모아도 아픈 날에 그냥 일어나고 싶다는 마음의 절실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날에 이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더 작은 간절함들의 인생을 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90%라고 적은 이유다. 건강이 인생의 90%라는 것은 건강이 행복의 조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단순한 산술이 아니다. 건강이 없으면 나머지 10%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건강은 비중이 큰 항목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항목이 존재할 수 있는 바닥이다. 바닥의 비중이 몇 %인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바닥이 없으면 백분율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게 되는 것이 있다. 그 아침 아무것도 원할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세상은 어떻게 보였는가?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빠르게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내 몸이 멈추었을 뿐 세상은 정확히 어제와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광경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제까지 나도 저 속에 있었다. 커피를 들고 걸었고 전화를 받으며 웃었고 회의에 늦을까봐 뛰었다. 그 모든 움직임이 너무 당연했다. 걷는 것이 당연했고 뛰는 것이 가능했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처럼 보였다. 유리벽 너머의 세계. 나는 이쪽에 있고 세상은 저쪽에 있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것은 병원 벽이 아니었다. 수술실의 커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이었다. 작동하는 몸을 가진 사람은 저쪽에 있고 작동을 멈춘 몸을 가진 사람은 이쪽에 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저쪽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걷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바닥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닥을 보지 않는다. 어제 나도 저쪽에 있었다. 그리고 어제 나도 몰랐다. 걷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숨이 막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인지 몰랐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이 당연함이라는 분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당연함이 깨지고 나서야 알았다. 당연하다는 분류 안에 들어간 것은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것을 당연하다는 서랍에 넣어둔다. 숨을 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걷는 것, 잠에서 깨는 것,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이 서랍에 들어간 것들은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감사는 당연하지 않은 것에게만 향한다. 예상하지 못한 선물, 기대하지 않았던 칭찬, 뜻밖의 행운. 이런 것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것들에게 기뻐한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다. 매 순간 심장이 뛰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당연하다는 분류체계가 감사라는 감정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분류체계는 건강이 사라지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진다. 당연하다는 서랍이 부서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때 비로소 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가 매일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 걸을 수 있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서랍이 부서진 뒤에야 눈앞에 펼쳐진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 잔인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몸이 회복된 뒤, 다시 건강해진 뒤, 우리는 다시 그 서랍을 만든다. 깨진 서랍을 다시 조립하고, 숨 쉬는 것을 다시 당연하다고 분류하고, 걷는 것을 다시 하찮다고 넣어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다시 시시하다고 정리한다. 그리고 다시 건강 위에 서서 건강 바깥의 것만 바라보기 시작한다. 아까 그토록 간절했던 소원, 그냥 일어나고 싶다는 그 절실함은 몸이 회복된 지 이틀이면 사라진다. 사흘이면 잊는다. 일주일이면 아팠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가물거린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승진을 걱정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인정받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 건강은 다시 배경이 된다. 다시 바닥이 된다.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 된다. 이것은 망각이 아니다. 인간이 건강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 스스로를 숨기는 것이다. 건강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비가시적이다. 아픔은 소리를 지른다. 통증은 모든 감각을 점령한다. 하지만 건강은 침묵한다. 건강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작동한다. 소리 없이 작동하는 것은 인식되지 않는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에어컨이 멈추는 순간 그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다. 건강은 멈추는 순간에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건강한 날에는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하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 건강을 발밑에 깔고 건강 바깥의 것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먼 곳을 향해,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해. 그 달리기가 멈추는 순간은 단 하나뿐이다. 몸이 멈추는 순간. 발밑의 바닥이 흔들리는 순간. 그때서야 고개를 숙이고 발밑을 보고 이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전부였구나 하고 깨닫는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바닥이 다시 단단해지면 고개는 다시 위를 향한다. 이 구조 안에서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하나의 경고처럼 서 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이 문장은 건강을 챙기라는 조언이 아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영원히 느끼지 못할 것에 대한 진단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의 90%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느끼는 순간은 그것을 잃는 순간뿐이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조건에 대한 냉정한 서술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하는 것은 거지와 왕의 비교가 아니다. 건강과 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의 존재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눈이 보이고 손이 움직이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90%다. 그런데 이 90%는 느껴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 90%를 가진 채로 느껴지는 10%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몸이 무너졌던 그 며칠 동안 당신이 그토록 간절했던 것은 그 전날까지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몸이 무너진 뒤 회복한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하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아침에 눈을 떠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건강이 전부라는 걸 알았다. 앞으로는 이 감각을 잊지 않겠다. 그 말은 진심이다. 그 순간만큼은 완전한 진심이다. 병상에서 일어난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거리의 나무가 다르게 보이고 바람이 다르게 느껴지고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기적처럼 보인다. 그 감각은 거짓이 아니다. 몸 전체로 느끼는 생생한 자각이다. 그런데 그 자각이 사라진다. 일주일이면 흐려지고 한 달이면 희미해지고 석 달이 지나면 아팠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가물거린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나는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건강 위에 서서 건강 바깥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 다시 승진을 걱정하고 다시 돈을 세고 다시 인정받지 못한 것에 속이 쓰리고 다시 남과 나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낀다. 달라지겠다는 그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건강이 전부라는 그 깨달음은 어디에 놓아두었는가? 이것을 의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다짐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결심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현상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든 사람에게도, 한 번 아팠던 사람에게도, 여러 번 아팠던 사람에게도, 거의 예외 없이 건강을 되찾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건강 이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예외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뜻이다. 1단계에서 하나의 간극을 보았다.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의 거리.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간극이 건강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간극은 건강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전체에 걸쳐 거의 모든 방향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가진 것 위에 서서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본다. 이것이 그 구조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잊고 건강 너머의 것을 쫓는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에만 해당되는가?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더 좋은 일자리를 쫓는다. 지붕이 있는 사람은 지붕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더 넓은 집을 쫓는다. 곁에 사람이 있는 사람은 곁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더 완벽한 관계를 쫓는다. 매번 같은 패턴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배경으로 밀려나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전경으로 올라온다. 배경에 있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 전경에 있는 것만 욕망이 되고 목표가 되고 간절함이 된다. 이것을 탐욕이라고 부르면 간단하다.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탐욕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왜 이 패턴이 이렇게 보편적인가? 왜 이것이 의지로 바뀌지 않는가? 왜 깨달은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가? 탐욕이라는 설명은 현상을 이름 붙일 뿐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다. 구조를 보려면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한다. 이 패턴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뜬다. 몸이 일어난다. 건강하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건강이 아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다. 어제 끝내지 못한 걱정이다. 이번 달 말까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있다. 그 체계는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결핍의 방향, 부족의 방향. 이 방향이 기본값이다. 기본값이라는 말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상태를 뜻한다. 컴퓨터를 켜면 초기 화면이 뜨듯이 의식이 깨어나면 자동으로 결핍을 향한 시선이 작동한다. 이것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잠깐 멈추고 지금 가진 것을 떠올리고 그것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불러와야 한다. 하지만 그 의식적 개입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느끼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기본값으로 돌아간다. 결핍을 향한 시선으로, 부족함을 향한 달리기로. 이것이 왜 구조의 문제인지 이제 보인다. 개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기본값을 거스르는 것은 한시적이다. 물을 거슬러 수영하는 것과 같다. 잠시는 가능하지만 힘을 빼는 순간 물살이 다시 몸을 밀고 간다. 건강을 잃었다 되찾은 사람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물살이 그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 물살의 정체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자신을 탓하게 된다. 왜 나는 달라지지 못하는가?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실수는 한 번 인지하면 교정할 수 있다. 교정한 뒤에도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관성이다. 관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과 만난다. 우리가 건강 위에 올려놓는 것들, 즉 성과와 인정과 비교와 안정, 이것들은 진공 속에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 아니다. 이것들은 만들어진 것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아이는 건강 위에 무엇을 올려놓지 않는다. 아이에게 건강은 배경이 아니라 전부다. 뛰는 것이 즐겁고 먹는 것이 맛있고 자는 것이 편하다. 몸 자체가 경험이고 몸 자체가 기쁨이다. 아이는 승진을 걱정하지 않는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는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단순한 구조 위에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한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것,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는 것,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것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몸의 감각은 한 겹씩 덮인다. 뛰는 것의 즐거움 위에 체력 관리의 의무가 덮이고, 먹는 것의 기쁨 위에 건강식의 강박이 덮이고, 자는 것의 편안함 위에 내일의 일정이 덮인다. 몸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몸의 감각은 점점 더 깊이 묻힌다. 그리고 그 위에 쌓인 것들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성과가 삶이고 인정이 삶이고 비교해서 이기는 것이 삶이다. 이 층위가 너무 두꺼워져서 그 아래에 몸이 있다는 사실, 그 몸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숨 쉬는 것이 모든 것의 전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는다. 이것을 스스로 선택했는가? 아무도 어린 시절에 손을 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건강보다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몸의 감각보다 사회적 인정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다. 선택이 아니라 적응이었다. 놓인 자리에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한 것이다. 학교에 가면 성적이 중요해지고 직장에 가면 성과가 중요해지고 사회에 나오면 비교가 중요해진다. 이것은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의 결과다. 환경이 시선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같다. 위를 향해, 앞을 향해, 아직 닿지 않은 곳을 향해. 누구도 아래를 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서 있는 바닥을 보라고, 지금 작동하고 있는 몸을 느끼라고, 지금 뛰고 있는 심장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있다 해도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다른 소리들에 묻힌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빨리 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리에 맞춰 달리다 보면 발밑을 볼 틈이 없다. 발밑을 보는 것은 멈추는 것이고,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고, 뒤처지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 등식이 한번 머릿속에 새겨지면 멈추는 것 자체가 두렵다. 멈추지 않으니 발밑을 보지 않고, 발밑을 보지 않으니 건강을 잊고, 건강을 잊으니 건강 바깥의 것들만이 세상의 전부가 된다. 그렇게 달리는 사람의 모든 추구는 그런데 결국 하나의 물리적 사실 위에 올려져 있다. 몸이라는 사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폐가 공기를 들이쉬고 내뱉고 있다는 사실, 혈액이 순환하고 근육이 수축하고 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의지와 무관하게 매 순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야망은 이 심장 위에 얹혀 있다. 계획은 이 폐 위에 놓여 있다. 관계는 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 성과는 이 근육이 만들어낸다.
인정은 이 뇌가 처리한다.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이 몸 하나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몸을 마지막으로 의식한 것이 언제인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언제인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각한 것이 언제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같다. 아팠을 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숨이 갑자기 가빠졌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몸은 의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비정상이 되어야만 의식에 올라온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다. 이것이 의식의 작동 방식이다. 의식은 변화를 감지하는 체계다. 변화가 없으면 감지하지 않는다. 매 순간 같은 리듬으로 뛰는 심장은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감지되지 않는다. 심장이 멈추거나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져야 그때야 의식이 심장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는 몸 위에 살면서 몸을 모른다. 건강 위에 서면서 건강을 잊는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의식의 구조적 한계다. 의식은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감지한다. 있던 것이 사라질 때만 감지한다. 이 한계를 알고 있어도 극복할 수 없다. 알고 있다는 것은 머리의 영역이고 느끼는 것은 몸의 영역이다. 머리가 아무리 외쳐도 몸의 감각 체계가 반응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머리가 100번 말해도 건강한 몸은 건강의 존재를 신호로 보내지 않는다. 신호가 없으면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으면 실감이 없고, 실감이 없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감사라는 감정의 구조가 드러난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언제든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목록을 만들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다. 그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배운다. 그런데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 감사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감사 목록을 적는 그 순간에는 감사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목록을 덮고 휴대폰을 들면 감사는 이미 사라져 있다. 대신 알림이 뜨고 걱정이 올라오고 내일의 할 일이 머릿속을 채운다. 감사는 적는 순간에만 존재하고 적지 않는 순간에는 증발한다. 이것은 감사라는 감정이 특수한 조건에서만 발화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잃어본 뒤에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아팠다가 나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한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한다. 잃을 뻔했다가 지킨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한다. 이 모든 감사에는 상실의 경험이 선행한다. 상실이 없는 감사는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는다. 의도적으로 불러와야 하고 불러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감사는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선명하다. 상실이 없는 곳에서 감사는 흐릿하다. 건강 앞에서 감사가 늘 사후적으로만 작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에 감사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고 만들어내도 금방 사라진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감사는 의도 없이도 찾아온다. 몸이 회복되는 순간 저절로 밀려들어온다.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이 감사는 진짜다. 하지만 이 진짜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건강이 다시 배경이 되면 감사도 다시 배경으로 밀려난다. 전경에는 다시 결핍이 올라온다. 잃기 전에는 감사할 수 없고 잃은 뒤에는 감사가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이 감사라는 감정의 구조적 한계다. 이 한계를 도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격의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거의 모든 인간이 결함을 가진 셈이 된다. 건강한 날에 건강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 이것이 일부의 결함이 아니라 거의 전부의 상태라면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조건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 가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잃은 것만 느끼는 조건. 이 조건 위에서 쇼펜하우어의 90%라는 숫자가 새롭게 읽힌다. 그가 90%라고 적은 것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 나머지 10%의 초라함을 드러내기 위한 배치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추구하는 것들을 떠올려보면 그 목록은 대단히 길고 대단히 무겁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깊은 사랑, 더 확실한 인정. 이 목록의 항목들 하나하나가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아침을 무겁게 만들고 관계를 긴장시키고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쇼펜하우어의 계산에 따르면 10% 안에 들어있다. 10%라는 숫자가 정확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만드는 불균형이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10%에 해당하는 것들에 쏟고 있다.
90%에 해당하는 것에는 거의 아무것도 쏟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검진을 받는 것은 건강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방어적 행위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느끼고 음미하고 감사하는 시간은 하루 중 몇 분이나 되는가? 아마 0분일 것이다. 반면 10%에 해당하는 것들을 걱정하고 추구하고 비교하는 시간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90%는 방치하고 10%에 매달린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시간 배분이다. 이 불균형을 인식하는 순간 불편함이 찾아온다. 이 구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의 분투가 의문에 붙여지기 때문이다. 내가 그토록 애써온 것, 밤잠을 줄여가며 일한 것,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버텨온 것,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달려온 것, 이 모든 노력이 10%를 위한 것이었다는 선언을 받아들이려면 그 노력의 방향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방향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나온 시간이 길수록 쏟아부은 에너지가 클수록 방향이 틀렸을 수 있다는 인정은 더 무거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보고도 외면한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았다는 사실을 한쪽에 치워두고 다시 10%를 향해 달린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어리석음은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는 알면서도 달린다. 알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알면서도 건강을 배경에 놓고 성과를 전경에 세운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관성이다. 태도의 관성. 삶이 놓인 방향으로, 환경이 설정한 기본값대로 의식이 감지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관성. 이 관성의 힘은 깨달음보다 강하다. 아팠던 경험보다 강하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본 뒤에도 시간이 지나면 관성이 이긴다. 큰 수술을 하고 병실에서 일어난 사람이 반년 뒤에 다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건강이 전부라고 울며 말했던 그 사람이 1년 뒤에 다시 승진에 매달려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할 수 없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돌아간 자리에는 여전히 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성과를 요구하는 환경, 비교를 작동시키는 체계, 결핍을 감지하는 의식.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있는 한 어떤 깨달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인가? 우리는 영원히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인가? 건강을 잃고 깨닫고 회복하고 잊고 다시 잃는 순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내리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이 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물살에 떠밀려가는 것은 같다. 하지만 물살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 물살을 아는 사람이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떠밀려갈 때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물살의 방향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것이 나의 의지이고 나의 선택이라고 믿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그 간격 안에서만 아주 가끔 고개를 돌릴 여지가 생긴다. 10%를 향해 달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결핍을 감지하고 부족함을 채우려 하고 더 나은 상태를 향해 움직인다. 이것이 인간을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기도 하다. 문제는 달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달리면서 발밑을 완전히 잇는 것이다. 발밑에 90%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움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동적인 것이라는데 이 구조의 깊은 곳이 있다. 우리는 건강을 의도적으로 잊지 않는다. 건강이 스스로를 숨긴다. 가진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는다. 가진 것이 스스로를 배경으로 밀어낸다. 결핍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지 않는다. 결핍이 스스로를 전경으로 끌어올린다. 이 모든 것이 자동이다. 의지와 무관하게, 인식과 무관하게 매 순간 작동하고 있다. 이 자동성을 이해하면 자신을 탓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왜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가? 왜 나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이 조금 가벼워진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조건의 일부다. 하지만 조건의 일부라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을 바꿀 수 없다 해도 조건을 볼 수는 있다.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변화다. 물살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헤엄치는 방향을 자기 의지라고 믿는다. 물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안다. 이 방향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알미 방향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알미 없으면 방향을 바꿀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을 잃었다 되찾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반복은 망각인가? 아니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구조인가?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먼저 말해야 한다. 행복의 90%가 건강에 좌우된다고 쓴 그 사람은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건강했다. 병상에서 쓴 문장이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와 적은 유언이 아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충분히 작동하는 몸 위에서 이 문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의 가치를 말했다.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쓴 뒤에도 그는 건강 바깥의 것들에 몰두하며 살았다. 명성을 원했고 인정을 갈구했고 동시대의 다른 철학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다. 건강이 전부라고 쓴 손으로 건강과 무관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았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자기가 쓴 문장을 자기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난이 향해야 할 곳은 쇼펜하우어 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개인의 모순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가치를 알면서도 건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가진 것의 크기를 인식하면서도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해 달리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기본 설정이라는 것을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철학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구조를 가장 명료하게 언어화한 사람조차 그 구조 안에 갇혀 있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인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식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병든 왕을 말하면서 자신은 왕도 거지도 아니었던 이 위치. 건강한 거지의 행복을 말하면서 자신은 건강한 철학자였던 이 자리. 여기서 이 문장은 진리의 성격을 잃는다. 진리는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의해 빛이 바뀐다. 건강한 사람이 말하면 관조가 되고 아픈 사람이 말하면 비명이 된다. 같은 문장이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 이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건강의 중요성이 아니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한계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진 상태에서는 결코 온전히 알 수 없다는 한계. 이 한계는 건강에서 시작되지만 건강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가진 것 위에 서서 없는 것을 바라본다. 이것이 2단계에서 살펴본 개인의 반복이었다면 3단계에서는 이것을 더 넓은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한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장착하고 태어난 시선의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패턴은 어디에나 있다. 불을 발견한 인간은 불에 감사하지 않았다. 불 다음의 것을 찾았다. 농경을 시작한 인간은 안정된 식량에 감사하지 않았다. 더 많은 수확을 원했다. 도시를 세운 인간은 지붕과 벽에 감사하지 않았다. 더 높은 건물을 쌓았다. 의학이 수명을 늘린 뒤에도 인간은 늘어난 수명에 감사하지 않았다. 더 긴 수명을 요구했다. 매번 같은 구조다. 하나를 얻으면 그것은 배경이 되고 시선은 다음 것으로 넘어간다. 얻은 것은 당연해지고 당연해진 것은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결핍이 들어선다. 이것을 진보라고 부를 수 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앞으로 나아갔다. 가진 것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다. 불에 만족했다면 전기를 발명하지 못했을 것이고 농경에 만족했다면 산업혁명은 없었을 것이다. 가진 것을 배경으로 밀어내고 가지지 못한 것을 전경으로 끌어올리는 이 구조가 인류를 여기까지 데려온 엔진이다. 결핍을 감지하는 능력, 부족함에 반응하는 체계, 현재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충동. 이것이 없었다면 인간은 동굴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엔진이 동시에 인간에게서 현재를 빼앗는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체계가 지금 가진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인간은 진보하면서 동시에 박탈당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더 적게 느낀다. 수명은 2배로 늘었지만 늘어난 수명에 대한 감사는 2배로 줄었다. 물질적 풍요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풍요에 대한 만족감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가진 것을 느끼는 능력은 줄어든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다. 구조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당연한 것이 많아지고 당연한 것이 많아지면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아진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적게 느끼는 것은 인간의 감각 체계가 당연함을 배경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상한 존재다. 가장 많이 가진 시대에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존재. 가장 오래 사는 시대에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 가장 건강한 시대에 건강을 가장 불안해하는 존재. 이 역설의 한가운데에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서 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이 문장은 건강을 챙기라는 조언이 아니다. 이 문장은 인간이 구조적으로 90%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는 진단이다. 90%를 가지고 있으면서 10%의 결핍의 인생을 거는 존재라는 관찰이다. 그리고 이 관찰을 한 사람 자신도 그 구조 안에 있었다는 고백이다.
이 고백이 이 문장을 다르게 만든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오랜 병고 끝에 이 문장을 썼다면 이것은 경험담이 되었을 것이다.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말하는 설득력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그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 문장을 썼다는 사실이 이 문장에 다른 차원을 부여한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의 가치를 알면서도 건강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관찰한 것이다. 자기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를 발견하고 그 구조를 언어로 옮긴 것이다. 느끼지 못하면서 아는 것, 알면서 느끼지 못하는 것, 이 간극 자체를 하나의 문장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같은 간극이 작동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한 상태다. 눈이 보이고 손이 움직이고 화면 위에 글자를 따라가는 뇌가 작동하고 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이 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맞다. 건강이 중요하다. 맞다. 가진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구조다. 맞다. 90%를 잊고 10%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패턴이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하면서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다 읽으면 해야 할 일.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아까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 내일의 일정. 이것이 바로 그 간극이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이 순간에도 간극은 작동하고 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건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 글이 끝나면 공감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건강이 아닐 것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를 것이고 어제 끝내지 못한 걱정이 올라올 것이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머릿속을 채울 것이다. 건강은 다시 배경이 될 것이고 10%는 다시 전경이 될 것이고 발밑의 바닥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글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솔직하게 말하면 바꿀 수 없다. 글 한편으로 인간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문장 몇 줄로 수만 년 동안 작동해온 기본 설정이 교정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 본인도 바꾸지 못했다. 그가 이 문장을 쓴 뒤에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건강 바깥의 것들을 원했고 인정에 목말라 했고 부족함에 시달렸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이 문장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이 문장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더욱 적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꿀 수 없는 구조를 보여주는 문장이 무슨 소용인가? 치료할 수 없는 진단이 왜 필요한가? 이 질문 앞에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바꾸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 구조를 바꿀 수 없다 해도 구조를 볼 수는 있다. 그리고 보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물살에 떠밀려가는 것은 같다. 보든 보지 않든 물살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물살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떠밀림과 모르는 사람의 떠밀림은 같은 것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헤엄치는 방향을 자기 의지라고 믿는다. 아는 사람은 안다. 이 방향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알미 방향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알미 없으면 떠밀리면서 동시에 자신을 탓하게 된다. 왜 나는 달라지지 못하는가? 왜 나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구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구조의 무게를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린다. 구조를 보는 것은 그 무게에서 자기 탓의 몫을 덜어내는 것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건강을 잊는 것이 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의식의 구조적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인정이 삶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꾼다. 자신을 덜 탓하게 되고 타인을 덜 탓하게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정직하게 보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작은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 오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 이 글을 읽는 지금 잠시 멈춰 서는 것.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하나만 느껴보는 것.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이 순간 폐가 공기를 들이쉬고 내뱉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인식과 무관하게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공기가 드나들고 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이 문장을 읽기 시작한 이후로 심장은 수십 번을 뛰었다. 그것을 느꼈는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다. 눈이 보이고 있다. 이 글자들이 형태를 갖추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이 움직이고 있다. 화면을 잡고 있든 마우스를 만지고 있든 지금 이 순간 손가락 하나하나에 혈액이 흐르고 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90%다. 이 90%가 지금 이 순간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지금은 잠시 느끼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을 다 읽고 화면을 닫으면 다시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안다. 이 알미 그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잠시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잠시라도 느끼는 것과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삶을 바꾸지는 않는다. 내일 아침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다음 달의 걱정을 줄이지 않는다. 10%를 향한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달리기 중에 한 번쯤 발밑을 보는 것, 그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다. 달리면서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시선이 남기는 것이 있다. 바닥이 있었구나 하는 감각.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 그 감각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사라진 뒤에도 한 번은 있었다는 사실은 남는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문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과장으로 들렸다. 1단계의 끝에서는 잔인한 사실로 들렸다. 2단계를 지나면서 구조로 읽혔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지점에서 이 문장은 다시 다르게 들린다. 과장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구조도 아닌 것으로. 이 문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남는다. 당신은 지금 건강한 거지인가, 병든 왕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 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느끼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답을 알았지만 답 안에서 살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글을 읽고 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일이면 잊을 것이다. 다음 주면 이 문장의 무게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한 달 뒤에는 건강을 다시 당연하다고 분류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 인간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있다. 발밑의 바닥을 느끼고 있다. 이 잠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느끼고 있다. 이것이 이 글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리고 전부라는 말이 작게 들릴 수 있지만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것과 잠시라도 느낀 것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다. 이 글은 여기서 끝난다. 정리하지 않는다. 교훈을 남기지 않는다. 실천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문장이 남는다. 처음에는 냉장고에 붙여놓을 법한 경고로 들렸던 그 문장.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문장이 지금은 다르게 들리는가? 다르게 들린다면 그것이 이 글이 남긴 것이다.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 언젠가 몸이 멈추는 날이 올 것이다. 거창한 병이 아니어도 된다. 며칠간 잠을 못 잔 아침, 허리가 꺾이듯 아팠던 오후, 숨이 갑자기 얕아진 밤. 그날 이 문장이 떠오를 것이다. 그때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들릴 것이다. 다만 그때는 너무 늦은 말로 들릴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언제인가?